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주환입니다. 네, 제가 뭐 한때 바슐라르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다가 또 잠깐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문학회에서 이제 현실과 상상력이라는 동아시아 인문정신의 부분에 대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그 잠자고 있던 또 바슐라르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에 관한 거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바슐라르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물보다는 바슐라르 전반에 관한 그 글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원고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앞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물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슐라르는 사원소론에 관한 말은 또 불교에서는 사대라고 하기도 하고 고대 철학에서는 또 사원소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관한 이제 철학들을 중후반 이후에 전개하는데 원래는 바슐라르가 과학 철학자였습니다. 과학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쪽 상상력 영역을 별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중후반에 불현듯 그 자기가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어떤 반성이 시작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리키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지금 같은 데이터 과학도 될 수 있겠고요, AI 관련 공학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하는 학문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할 필요는 없겠다. 자신의 삶이 묻어있고 자신의 이야기가 묻어있고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이 자신의 연구 속에 묻어날 수 있는 연구, 그래서 이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앞선 연구들을 마치 진공 상태에서 연구라면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상력의 연구는 삶의 연구고 또 삶의 향기의 연구고 또 자기 자신의 이야기, 이런 측면에서 상상력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상당히 우리가 인문학사, 서양 철학사에서는 보기 드문 철학자라는 것을 일단 개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아마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그 바슐라르는 접할 기회가 없었어도 물론 이제 전공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미셀 푸코 같은 철학자도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과학 철학 영역에서도 미셀 푸코나 토마스 쿤을 비롯해서 패러다임 이론이나 에피스테미 이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과학 철학의 영역에서도요. 그다음에 이제 상상력의 영역에서는 또 직제자인 그 질베르 쥐랑에게 바슐라르의 철학을 우리가 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질베르 쥐랑의 상상력은 인류학적 상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바슐라르가 이제 과학 철학에도 물론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만 상상력 쪽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인류학의 영역을 또 새롭게 개척하기도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베르 쥐랑이 자기 스승을 칭해서 우리들의 소크라테스다. 제가 이제 쥐랑의 스승에 대한 평가를 자주 인용하는데 그게 그만한 칭찬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기를 정신적으로 가리켰던 자신의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스승에 관한 평가, 그분은 우리들의 소크라테스였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문학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비유나 이런 게 능하실 거니까 무슨 뜻인 줄 아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이제 바슐라르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에 감명받아서 자신의 길을, 학문적 길을 새롭게 여는데 도움을 준 그런 철학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는 바슐라르를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제2의 바슐라르가 되라는 의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바슐라르를 연구를 못하게 합니다. 바슐라르의 상상력을 우리 학생들 논문 수준에서 담기지가 않은 연구라서 스스로 바슐라르가 되는 게 중요하고 바슐라르의 어떤 상상력에 도움을 받아서 당신이 하는 연구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지 상상력 이론을 논문에 담아놓으면 그건 상상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이제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바슐라르는 이제 혹시 이제 기회가 되셔서 여러 선생님들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의 시학이나 무상의 시학 이런 책들이 있고요, 촛불의 미학 이런 책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한문학이라고 하는 게
시와 무관하지 않아서 그 책 제목만으로 들어보니 충분히 관심이 갈 만한 책들입니다. 특히 몽상의 시학 같은 경우는 뭐 갤러리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글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독서의 즐거움 같은 걸 상당히 즐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슐라르 같은 경우는 어제 읽던 책을 덮어놓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어제 읽던 책을 펼쳐서 다시 또 이렇게 책을 읽는 그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을 논의할 정도로 독서의 즐거움 같은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장은 그냥 제가 그동안에 바슐라르를 조금 이해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바슐라르를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리한 거고요. 2장이 이제 과학적 객관성의 대척점에 닷을 올린 바슐라르 상상력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도 이쪽이 원래 연구자였고 그쪽을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방향 전환을 해서 상상력 쪽으로 넘어가는데, 과학적 객관성, 합리성, 엄밀성, 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속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순수한 과학 이론일 수 있겠습니다만, 바슐라르 본인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나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들이 그 믿고 있는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데, 아마도 이분이 활동하던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시절이 1920년대 후반입니다. 20년대 후반이니까 192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양자역학이 논의되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랄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본인의 그 박사학위 논문도 그런 어떤 그 과학 이론에 관한, 과학 철학사에 관한 논문이다 보니까 막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대의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학문의 객관성이나 엄밀성이나 과학성들을 우리가 제고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등돌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을 보시면 63페이지입니다. 사원소론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4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4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이 바슐라르의 그 69페이지입니다. 물의 이미지에 대한 바슐라르의 백과전서적 비평이 가는 의미,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타이틀이 잡혀 있는 이유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일단 73페이지 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3페이지 표로 한번 가보시면 저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바슐라르가 물과 꿈이라는 책에서 저희들은 감히 상상하실 수도 없는 이런 것까지 논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도로 다양한 물의 논의들, 다양한 물에 관한 시들, 다양한 물에 관한 언급들,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물에 관한 그 책들 다 뒤져가지고 물과 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물과 꿈이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읽어 내려가기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양식 사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서양식 사유라고 또 할 수 있는 그 어떤 두 그 지형에서의 우리가 그 대상이나 사물을 접하는 어떤 태도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물에 관한 언급들이 오늘 뭐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도 목차를 보긴 했습니다만 대충 그 추측 가능한 주제들이고 추측 가능한 물에 관한 언급들이고 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바슐라르 그 가운데 박스 가운데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 한번 몇 가지를 제기해보면, 그 물에 관한 이제 주제적 묘사적 물 이미지로 물과 꿈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을 저희들이 주체화시켜서 혹시 이따 나중에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물에 관한 시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의 사고랄지, 물의 심리랄지, 물의 고통이랄지, 물의 목소리랄지, 또는 물의 언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비 같은 거를 우주적 눈물이랄지, 그 다음에 뭐
호수의 하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드가 앨런 포를 분석하면서 초시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직접 소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호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담고 있는 아마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굴 호수가 파란 그 빛깔을 띠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호수가 하늘을 담고 있어서 그렇죠. 호수가 깊을수록 또 파란색이 더 깊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논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운명이랄지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우수에 찬 물을 우수에 찬 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발견하는 드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늙은 물이랄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의 본성이니 물의 모성이니 그 다음에 물점도 있더라고. 저는 좀 몰랐습니다만 물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성한 물 정도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물의 민속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시에서도 등장할 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물거품의 콘서트랄지 그 다음에 노래하는 호수랄지 뭐 잠자는 물이랄지 해가지고 상당히 그 물에 관한 그 저희들이 이렇게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물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주문 학회 측의 어떤 그 발표 주문을 받고 이 서양에서 문명사적 물에 관한 의미를 밝혀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바슐라르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바슐라르 물에 관한 이미지나 잘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69페이지로 오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이게 일종의 비평서란 말이에요. 물과 꿈이라고 하는 게 바슐라르가 그동안 서양에서 논의된 물에 관한 모든 언급을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시 작품들이 등장하고 시편들이 등장하고 시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나눠서 또 물을 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물에 관한 이미지가 물과 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 사원소론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촉구의 미학 같은 데서도 일부 나오기도 하고 몽상의 시야에서도 또 다시 물에 관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사원소라고 하는 것은 바슐라르는 기본적으로 원소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물만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원했다면 바슐라르는 모든 사원성 서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수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죠. 호수가 물이 독립적으로 있나요? 호수를 담고 있는 대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수 위에 피어나는 공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원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슐라르도 그 화주 타는 물 화주에 관한 언급이랄지 또는 그 분수대에서 해질녘 품어대는 그 물, 그걸 또 타는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해서 바슐라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원소론에 관한 고민을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으로 표현된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그 소개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사실 한 논문에 담아내기도 어려울 정도여서 제가 사장의 제목을 물 이미지에 대한 바슐라르의 백과 전서적 비평이 가는 의미라고 붙였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물에 관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백과전서적 논의가 전개된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해본 물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그 물과 꿈에 관한 바슐라르 본인 스스로 정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항구적 요소로서의 물의 실체적 의미를 연구하여 물의 물질적 상상력의 심리학을 완성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물과 꿈의 목표로 잡았고 지금 이제 논의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 프롤로그에서 바슐라르가 물과 꿈에 관한 어떤 개요, 대략적으로 이 책에서 무엇을 논할 건지에 관한 언급을 제가 일단 그냥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흐르는 물의 유동성에 관한 거 이런 건 이제 동사형을 불문하고 물이 흐르는 물에 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물의 깊이에 관한 거고요. 물의 깊이에 관한 거고 페이지 넘기셔서 세 번째로는 이제 생명소로서 물입니다. 관련해서 70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유기체의 싹, 즉 생명수로서 물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기체적 상상력 1위에 물이 있다고 바슐라르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구현하고 있듯이 물은 싹을 눈뜨게 하고 샘을 넘치게 합니다. 물은 이런 점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이라는 나무가 자라게 하는 근원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슐라르의 말대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강력함을 꿈꾸기 위해서는 깊이에 있어서 상상된 한 방울 물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역동화된 물은 싹이 되면 인생에 무궁무진한 비약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호수에 관한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물 한 방울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없죠. 사실 중국 대륙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도 제가 그 대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박동 성냥불 하나로 중국을 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슐라르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몇 톤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한 방울의 물이면 세상을 바꾸는 게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유 대상을 상당히 아주 디테일한 곳까지 연구했다는 게 바슐라르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바슐라르의 연구의 특징은 그것을 단순히 대상을 밝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바로 나에게서 육화돼 가지고 나의 존재의 내밀성이나 나의 어떤 존재의 변환을 이끌어낸다는 전문적으로 이제 현상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슐라르는 정신 분석하다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정신 분석하다. 명철한 의식은 의식에 머물러 있는데 그 명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의식을 연구해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남들이 수용하기 힘든 남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저렇게 강한 주장을 펴면서 스스로 외톨이가 될까, 이런 분들을 연구 조사해 보면은 무의식을 연구해 보면 그만한 이유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바슐라르는 우리가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의 무의식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연구 대상을 포함해 가지고 바슐라르의 연구는 바로 정신 분석학을 동사로 씁니다. 정신 분석하다. 그것이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사원소론과 관계되면 사원소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물질, 원초적인 물질, 가끔은 실체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그 실체를 분석하는 게 바로 물의 이미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물에 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개 문장을 제가 뽑아봤는데 70페이지 보시면요. 자, 물은 대지의 피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장 하나에 감동을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보고 물은 대지의 피다. 뭐 사족이 필요 없죠. 그것은 대지의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론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바슐라르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서의 즐거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대지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물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물에 관한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튀어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바슐라르도 이제 그 시인들의 훌륭한 시인들, 자기가 존경하는 시인들의 경우는 시가 튀어나오는 거다. 시가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다. 머리 써가지고 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슐라르는 상당히 시인들을 흠모했고 시인들의 말에 귀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면서도 보면은 제가 보면 본인도 시인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물과 흙의 결합은 반죽을 낳는다. 반죽은 물질주의의 기본적인 도식 중에 하나이다. 사실 반죽은 형식을 밀어제치고 지우며 용해되는 참으로 내면적인 물질주의의 도식 중에 하나다. 반죽은 물질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다. 요즘에는 종이차력을 팔기 때문에 이 진흙을 만지면서 우리가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여성님께서는 경험이 있으시라고 얘기해지는데, 그 진흙을 만지면서 우리가 무슨 형상을 만들고 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저희 바슐라르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물질에 관한 최초의 가장 물질과 밀착된 경험, 이것은 바로 반죽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바슐라르도 어려서 많이 진흙으로 그걸 만들어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의 경우도 물과 불이 가장 잘 결합된, 아까 그 화주가 물과 불이 잘 결합된 것처럼 이 반죽은 물과 흙이 가장 잘 결합된, 그리고 지금 저가 바슐라르의 반죽 얘기를 이해하듯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물과 흙의 결합, 반죽,
그건 뭐 대한민국에서만 반죽으로 인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뭔가 그 반죽을 만지면서 반죽을 하면서 뭔가 우주를 이해하고 물질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정신분석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쓴다 그랬는데 약간 좀 이분이 뭐 요즘에 뭐 또 사회가 뭐 관련된 뉴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남성적 성격 앞에서 물의 여성적 성격은 구시할 길이 없다. 물은 남성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바슐라르가 물에 관한 어떤 언급들을 하고 있는지 대충 살펴봤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그냥 그 원문으로 대신하겠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 사원소론에 관한 이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사원소론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나다라가 있는데요. 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액체는 물이다. 흐르는 모든 것은 물이다. 물은 또한 유일한 액체 원소이다. 액체성은 확실히 물의 기본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그 물의 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흐르는 것,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아까 그 본인이 이제 서론에서 프롤로그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도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번으로 가볼까요? 마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이 자연 대상과 멀어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올려 보았던 것 같습니다. 냇물은 순간마다 조약돌리를 부르는 동그란 몇 마디 아름다운 말을 당신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자연 친화적인 예전에 저희가 가졌던 것을 회복하는 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감동적이고 와닿던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봄이 되면 그 화원에서 파는 그 뭡니까 꽃들 뭐 한 5,000원, 10,000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봄에 학기가 시작할 때 되게 뭡니까 길거리에서도 팔고 화원에서도 파는 꽃을 한 두세 송이 또는 너댓 송이를 사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학교 시작되고 하니까 연구실에 화분을 좀 분갈이도 하고 꽃갈이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갔는데 어느 날 제가 한 이 서너 개를 사갖고 갔더니 저거 선생님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그래 고맙다 좀 잘해 하고 이제 내려보냈는데 제가 3층에 연구실인데 한 30분이 지나서 소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뭐하나 하고 창문을 내려봤더니 이 친구가 그 흙을 만지기 싫어가지고요. 흙을 만지기 싫어가지고 뭔가 그 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뭔가 자기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이 화분을 이렇게 갈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양막 화분을 다 꺾고 엎어가지고 이제 그 붉은 돌 깔고 또 이것도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빈자리 흙 손으로 살살 하면 끝날 일을 애들도 고민한 거예요.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어떻게 이걸 요즘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흙을 밟지 않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365일을 거의 흙을 밟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디 밖에 나가서 흙을 묻혔다면 난리 나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연으로 멀어진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바슐라르의 장점은 뭐냐? 바로 그런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어린 시절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준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힌 물꽃 같은 존재 바슐라르라고 했는데 이제 논문을 결론을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결론을 먼저 써놨는데 이거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래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에게 소개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게 되는데 실제로 바슐라르가 죽기 1년 전에 77살에 촛불의 미학을 씁니다. 근데 그게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아무튼 혼신을 다해서 촛불의 미학을 쓰면서 마치고 타는 촛불 여러분의 촛불을 기억하시는
머리 떠올려 보시면 알겠습니다. 촛불은 자기를 태워가지고요. 자기를 태워가지고 자기도 밝히고 주위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슐라도 이제 1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촛불에 관한 미학을 쓰면서 촛불에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이유가 어쩌면 이제 본인의 그 마지막 그 생명을 가진 어떤 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를 태우는 그 순간을 보내면서 연구를 하시는데 그 77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연구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시면 이제 연구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저는 바슐라를 읽으면서 야 이거 죽기 전까지는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문단 밑에 두 번째. 자, 노발리스를 언급하며 바슐라는 생명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시인과 일체가 되어 스스로 불타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생명의 초생명적인 비약을 꿈꾸며 자신만의 코스모스를 고독과 함께 완성시킨 것입니다. 바슐라르가 메테르링크를 인용해 인간은 말하는 불꽃이다 라고 묘사한 것도 이런 점에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과 중첩되는 이미지입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연구열을 이렇게 스스로 말꽃으로 태워야만 마침내 자신의 존재의 비약, 초생명의 비약을 깨알 수 있다고 믿던 것입니다. 이런 바슐라르의 초지일관한 상상력과 몽상에 대한 심취를 독자인 우리가 격이 없이 수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말하는 불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인문학자인 우리는 말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슐라르의 주문대로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불태워 자기 자신의 내면도 밝히고 주위 세계의 어둠도 밝히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이미지의 범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슐라르가 건네는 다음 경고를 우리가 힐끗 보고 넘겨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철학하는 자가 그 자신을 철학하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을 태워서 새롭게 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이 사이